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7주차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요. 우선 이론의 주요 개념, 그리고 상담 목표 및 과정,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아 실현 경향성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 및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학습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입니다. 네, 2번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인간과는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가 모두 가능한 존재, 그리고 사고로부터 정서가 생성되는 존재, 그리고 학습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네, 3번 비합리적 신념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당위성이 있었죠. 네. 자신에 대한 당위성, I must,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당위성, others must, 다른 사람은 뭐뭐 해야만 한다. 다음은 조건, 세상에 대한 당위성, condition must,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 그죠? 성격의 ABC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였을까요? 네, Activating Event, 선행 사건이었죠. B는 Belief System, 신념체계였고요. C는 Consequence,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D는 Dispute, 논박, E는 Effect, 효과였습니다. 상담 기법 중 인지적인 기법은 논박과 인지적 과제 주기, 언어 변화시키기, 유추,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상담 기법 중 정서적 기법은 합리적 정서 상상, 수치감 공격 연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발달 배경입니다. 이 이론을 창시한 사람은 칼 로저스라는 사람인데요. 1940년대, 50년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개발했어요. 인간중심 이론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정신분석과 행동주의가 심리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정신분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인간의 성격 구조를 하나하나 쪼개고 분석해서 그거를 해석해주고 분석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치료자가 지시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고 오히려 옹호해주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점이 있었어요. 행동주의 역시 인간의 행동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인간을 단지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치료자가 교사로서 내담자를 학습시키는 치료자 중심의 어떤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인간 중심 상담은 내담자 중심 상담, 사람 중심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940년대경에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둔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본능이나 외부 자극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했어요.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처럼 그런 그 전제 조건을 인정했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내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이 있다는 것이죠. 로저스는 어릴 적에 지저분하고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할 것 같은 더미 속에서 그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스스로 피어나고자 하는 의지, 그 꽃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환경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체의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상담이라고 한 것이죠.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사람의 미래 지향성,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이 진실하고 솔직하고 신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걸 강조했었어요. 정신분석 이론이나 행동주의처럼 지시하거나 이끌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만 분위기만 잘 조성하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면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발달했던 이론들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저스의 생애를 조금 다루어 볼 건데요. 로저스의 생애를 다루는 이유는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저스는 1902년 1월 8일 미국 중서부의 청교도 가정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당시에 대학 교육을 마치셨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엄격하고 완고하고 종교적인 윤리나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족의 어떤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걸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놀고 먹고 춤추고 이런 거를 나쁜 행동으로 간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통제된 삶,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다는 것이죠. 로저스는 어릴 시절에는 부모님의 종교적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시켜서 아무 의심 없이 모범적으로 자랐다고 해요. 특히 어릴 적에 몸이 약해서 좀 예민한 점도 보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아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 학생 연합회에서 참석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딱 만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따랐던 그 부모의 신앙에 회의를 가지게 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갈등을 한참 겪고 정체감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후에 동안 동아시아, 한국도 포함해서 필리핀, 일본 등의 여행을 쭉 6개월 동안 하면서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에게서 심리적인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26년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콜롬비아 사범대학 심리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를 벗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1928년부터 10년간 뉴저지에 있는 로체스터에 있는 아동범죄예방연구센터에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당시에 같이 일했던 심리치료자들이 정신분석적 치료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갈등을 느꼈지만 기존의 이론에 따른 것보다 나의 내적 확신에 의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확신을 가지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뉴저지에 있는 아동범죄예방연구센터에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주로 의뢰되어 오잖아요. 이 아이들을 딱 만나보니까 상처받고 사회적으로 내쳐진 상태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또 부모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이론이나 가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유용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자기만의 어떤 연구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는 오하이오 대학에서 임상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전통적인 상담 기법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이
자신의 생애에서 더 통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1945년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한 상담 기법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1951년 내담자 중심 치료를 출간하게 되고요. 1957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정신의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On Becoming a Person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캘리포니아 라호야 서부행동과학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자유롭게 자기만의 상담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참만남 집단운동에 동참하면서 참만남 집단을 활용한 심리상담 기법을 또 개발하기에 이르는 거죠. 인간중심 상담의 시기별 이론의 발달 과정입니다. 초반에 1940년대에는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칭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신분석 상담이 지시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허용적이고 비지시적이고 비간섭적인 분위기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명료화시킨 것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다가 1950년대에는 반영적 상담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꾸게 되는데요. 내담자의 감정 반영을 중심으로 자기 실현화와 경향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경험적 상담으로 불리우게 되는데요. 특히 경험의 개방, 자신에 대한 신뢰, 내적 평가, 지속적 성장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교육이나 일반인 대상의 상담에 적용하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인간중심 상담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인간중심 접근은 상담과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존재 방식과 행태에서 자기 실현 경향성의 바탕을 둔 개개인의 개성과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관심을 많이 두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공감성, 수용성, 진정성, 일치성, 긍정적 관심의 개념을 이 시기에 정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인간중심 상담의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고 실현 경향성의 존재이며 무한 가능성의 존재라고 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고 신뢰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도둑질,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선한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착하게 태어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간의 커다란 간극으로 인한 방어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되고 싶은 나 그리고 현실적인 나가 괴리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움츠러들게 되고 개방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해친다든지 법과 질서를 어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불일치와 괴리가 줄어들수록 인간의 내재적인 선한 본성을 더욱 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일치할 때 혹은 괴리가 작을 때 그죠? 좀 더 사회화가 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며 좀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실현 경향성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자아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현 경향성이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충동,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고자 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도 물론 생명 유지에 필요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졸업을 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간호사가 되면 꿈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간호사가 되면 그 이후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 혹은 내가 간호사로서 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봉사를 하러 뭐 해외에 떠나겠다. 다른 방향에서의 삶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죠. 이것을 실현 경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발하려는 유기체의 선천적 경향성을 얘기합니다. 무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타고난 잠재력을 발달시켜 무한 성장,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주인공이 노비의 자식인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악독한 주인이 엄마랑 아버지를 이제 죽이는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단 말이에요. 도망쳐 나오면서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는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노비로서 일생을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노비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역경을 겪었지만 선교사 덕분에 이 사람의 가능성, 잠재성이 발현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조국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따라서 조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자신이 잠재되어 있는 그 무한한 어떤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부모가 어렸을 때 너는 뭐뭐 해야만 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훈육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할 때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제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신의 어떤 잠재력에 제한을 받게 돼요.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양육을 할 때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네가 지금 그런 기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어떤 아이가 막 화가 나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마, 우는 아이 나쁜 아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우는구나, 너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주요 개념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대상이나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경험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로저스는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과거는 똑같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선 현상학적 관점입니다. 현상학이란 에드문드 후설에 의해서 창시되어서 하이데그, 메를로 퐁티, 레비나스 등에 의해서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연구된 철학입니다. 근대 실증주의적 학문에 반대해서 엄밀하게 객관의 본질,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고자 하는 시도였는데요. 개인이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만의 현상학적 세계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고요. 우리의 주관적인 지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은 주관적인 지각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도 배웠지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지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엄마를 막 때렸어요. 엄마가 도망갔어요. 아버지도 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랑 정말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비록 이렇게 자기를 버렸지만 할머니가 나를 걷어줬고 할머니가 그 힘든 몸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줬어. 난 할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뭐든지 열심히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엄마도 나를 버렸어.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 할머니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 난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러워. 이렇게 이제 지각을 하게 되면 삶에 대한 그 태도와 방향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지각이라든지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왜곡돼 있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내적 준거 체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각, 행동, 정서, 태도, 사고 등에 대한 고유한 참조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렇게 제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겠어. 요거 이상, 요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용납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만든 내적 통제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내적 참조 체계를 조망을 하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가치 조건입니다. 가치 조건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린 시절 영향력이 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어른의 가치가 아이의 내면에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가치 조건화예요. 너 울면 안 돼. 울면 나쁜 아이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그럼 어쩌겠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울고 싶은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아이가 돼야 되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울음을 참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울면 안 돼 라는 가치 조건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나 어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울지 않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감정 표현이 서투르게 되고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억눌리게 되면서 나중에 부정적으로 그 내면의 가치가 형성되는 현상을 가치 조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정서적 문제와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타인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긍정적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동의 조건적 가치 경험은 자신의 존재를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지각하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나쁜 아이야. 화내면 안 돼. 어른에게 말대꾸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자아 개념의 내면화가 돼요. 그러면 항상 모든 가치 판단을 할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무조건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거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억제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적 갈등이 생기고 당연히 부조화가 생기게 되고요. 성장을 향한 자신의 실현화 경향 또한 억제가 됩니다. 다음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현 경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성장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가설적인 인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인식을 하고 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근거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타인과 자신을 독특한 독립적인 개체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또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을 또 로저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경험의 개방성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한다는 뜻인데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억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존적인 삶입니다. 실존적인 삶은 존재하는 순간에 충분한 삶을 영위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충실하라.
이런 뜻인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자주 썼던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이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그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렇게 부모로서부터 습득한 방식대로 기존에 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나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척해서 사는 삶, 순간을 즐기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나의 어떤 경험을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본질을 스스로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발성을 갖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좋았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매 순간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은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어릴 때 아빠가 맨날 이제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하니, 너는 바보야, 너는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항상 받고 자라온 아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경험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결정하면 이거 다 실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 항상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은 어떤 행동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 행동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유기체적인 감각 전체가 어떤 이론이나 지성 이런 것보다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어떤 감각, 센스 이런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 다음은 자유의식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되게 선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억지로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그냥 평소대로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법이나 그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배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나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자유의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창조성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술적인 어떤 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자체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 내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고 만족시키고 기쁘고 또 다음엔 또 다른 것을 시도하고 이런 것 자체가 창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 구속되거나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삶의 희열을 경험하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상담 목표부터서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